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총 10회에 걸쳐서 우리 이제 법원 행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원 직렬 한 이제 6개년 되겠네. 그 정도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책이요, 5개년 그 기출문제 법원직, 그거는 이제 추록으로 좀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되는 걸로. 특히 이제 이 법원 능력검정 시험이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또 몇 문제 사라졌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바로 책을 내기는 좀 미안해가지고, 일단 출판사한테 얘기해서 출판사에서는 그냥 내자! 그랬는데, 에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요. 혹시 이제, 작년 거 안 계신 분은 뭐 저기, 우리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그냥, 그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나눠주고 싶었는데, 자막하면 됐습니다. 일단 저도 5월에 좀 강의가 별로 없어서요. 저 미리 다 풀었어요. 이거 다 풀고 딴 때는 막 시간 쪼개서 풀었거든. 그래서 아예 널널하게 하면서 안 쫓기려고 다 써놨어 막. 그래가지고 쭉 수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좀 웬만하면 좀 미리 오는 게 좀 좋긴 합니다. 미리 좀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정리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같이 첨부해 가지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만 알겠지만 다른 직렬에서는 안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한 거예요. 다른 직렬은 거의 웬만하면 문제 같은 거 체크만 하지 안 풀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안 풀면 제가 괴로워. 그래서 이제 해놨으니까 잘 좀 오시고 일단 전체적 추세를 보면 이쪽 죄형법정주의 이쪽 동네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아주 어렵게 내는 그런 쪽은 이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전히 좀 막 개수 쪽이라서 그게 좀 답답하고, 그리고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예전에 알던 판례에다가 최신 판례 한두 개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 판례도 좀 느닷없는 거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웬만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제가 최신 판례 할 때 얘기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에서 나오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바로 이제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 죄형법정주의 옳은 것. 기억,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우리 형법 8조 단서잖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한다. 그래서 부칙이 다른 법령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의 형벌 불속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급 제한, 이제 그래서 종전의 형벌법규 적용하도록 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부칙으로 제한할 수 있고, 또 우리 판례가 해석으로 제한하죠. 해석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게 이제 뭐 법적견의 변경이냐 사실관계 변경이냐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이제 제한을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이면 종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적견의 변경이면 신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신법 이제 가벼운 걸로 가게 된다. 그런 것들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건 옛날부터 유명한 판례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게 그치 최신 판례였지. 12년 10월에 나왔던 것이 이제 13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요. 자, 그건 나올 것 같았어요. 보면 이게 이제 원산지 표시 위반이냐 이런 건데요. 처음에 이제 어디에서 몇 개월 이상 키웠는지에 대해서 법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2개월 거기서 사육됐더라도 원산지를 거기로 표시한 거야. 문제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처벌하려면 최소 뭐 6개월 이상 사육하였을 때만 그곳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법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키웠으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했다면 면산지 표시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이거는 유명한 판례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문서죄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소가 직무에 관해서 작성한 것만 공문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금 수납 업무를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중은행에서 세금 수납 업무를 담당했다고 그 세금 수납 영수증을 작성한 은행원이 공무원이 되나요? 이게 공문서가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해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이런 쪽에 이제 임직원을 원래 공무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뇌물죄 적용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구체적 공기업의 지정에 관해서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규인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위임을 한 거예요. 이게 혹시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 기술적 사안입니다.
전문적 기술적인 것은 오히려 탄력적 적용을 해서 하위법규에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 중에서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할 정도의 공기업이 무엇인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맡기는 거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죄형법정주의 위임법의 한계를 일탈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 다 유명한 판례들입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해에는요 특별한 게 안 나왔어요. 그냥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던 해였고 15년 법행 보시면 그러니까 14년에는 또 죄형법중위가 살짝 안 나왔어요. 보면 옳지 않은 것. 자, 이번에 이제 판례 변경 얘기가 나왔네. 자, 우리는 판례 변경이 법률의 변경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이제 뭐죠? 형벌법규가 그게 변경됐었을 때 소급 적용 못한다 이런 것이지 판례를 변경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법률 변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 변경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요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 또는 원칙인데 당연히 이것만 적용돼요. 형벌법규 적용되고 소송법 규정은 적용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거죠. 판례 변경 요것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안 처분이 나눠지죠. 원칙 보안 처분은 형벌이 아니잖아. 그래서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하나 있었다? 무슨 법? 가폭법.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 그래서 요 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과 뭐 비슷한 기능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었던 거. 아시겠죠? 요런 내용들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판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해석된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벌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해요. 새로운 판례로 처벌한다고. 그렇더라도 문제없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소추 조건, 처벌 조각 사유 이런 것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입니까? 불리한 사유입니까? 당연히 유리한 사유죠. 이러한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행위자의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문헌의 의미를 넘어 범죄 구성권 유추적 용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해서 유체해석금 원칙에 위반하 형될 수 없다. 근데 이것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원래 이게 뭡니까? 법률에 가능한 문헌의 의미 내에서 이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목적론적 축소 해석 자체는 허용되는 해석입니까? 허용 안 되는 해석입니까? 본질부터 잘 물어보는데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허용되는 해석이에요. 조심하세요. 허용은 되되 이것처럼 유리한 사유를 목적론적 축소 해석하는 것만 금지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리한 사유를 축소 해석하는 경우 있잖아. 직무유기죄에서 현재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공무원만 주체가 된다. 이거는 뭐가 돼요? 축소 해석했는데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물어보는 게 목적론적 축소 해석 자체를 물어볼 때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원칙 허용되는데 유리한 사유를 목적론적 축소 해석할 때만 금지되는 거예요. 구분 잘 하십니다. 잘 나오는데 잘 틀려요, 여러분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고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소. 아니에요. 당연히 위헌 받았으면 무조건 뭐예요? 이거는 무죄입니다. 무죄. 재심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일단 헌법 위반 효력 없다면 그냥 무죄야. 무죄. 근데 나중에 형사소송에서요 좀 특이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해버릴까? 이게 형소긴 한데 형법이랑도 연계가 돼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형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면소랑 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면소 판결은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가 행위 당시에는 법률이 살아 있었는데 판결을 할 때 뭐예요? 법령이 폐지됐었을 때 그때 이제 면소 판결 사유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건 알고 계세요. 자, 어떤 사안이었냐면 간통죄 사례였어요. 간통죄 사례인데 이제 2차까지 씁시다. 2차 합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3차 때 뭐가 나왔죠?
위헌이 나왔잖아, 위헌.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위헌 결정의 소급표 범위 내에 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을 때는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헌법 아시죠?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갑이요. 여기서 간통을 했어요. 간통하고 유죄 확정까지 됐다고. 자, 그랬다면 당연히 갑이 여기서 뭘 들어올 수 있어요? 재심 청구 들어오면 법원에선 이거 뭐라고 판단해줘요? 무죄라고 판단해주죠.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신 판례가 뭐였냐면요. 요거였어요. 이게 우린 형소 나오는 것도 막 같이 내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미리 설명하는 거야. 최신 판례 때도 얘기는 할 겁니다만은.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사안은요. 얘가 여기였어요. 갑이 여기서 간통을 저질렀고 여기서 확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고 똑같이 이거의 소급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갑이 재심이 들어온 거예요. 재심 청구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재심 사유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위헌 결정 때문에 재심 들어온 게 아니야. 다른 사유 때문에 재심 청구를 했다고요. 재심 청구를 했었을 때 자, 이 법원에서 재심 담당 법원에서는 무슨 판결을 해줘야 될까요? 이제 보세요. 위헌 결정의 소급범위에 드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부재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재심 들어왔으니까 재심 판단할 때는요. 재심에서는 재심 대상 판결, 즉 국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심 판결 당시의 법으로 판단을 해요. 자, 근데 간통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법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잖아. 무슨 판결해야 돼요?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게 최신 판례예요. 기억하십시오. 소급 범위에 있었으면 당연히 무죄예요. 근데 이건 소급 범위 내에 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재심 일단 개시는 했고 재심 심판 딱 하려는데 어메 법령이 없네? 면소 이렇게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내면 판례 모르면 그냥 다 틀려. 무조건 이거 나오면 다 무죄 그럴 거 아니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최신 판례. 네. 다른 데서 강의했어. 그래서 형소 때문에 강의를 했었는데 자, 지난 토요일 날 경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 시험이 되게 쉬웠잖아, 역대. 근데 제가 분명히 수사권 독립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변시에 갖다 내도, 우리 시험에 갖다 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문제를 준 거야. 애들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렵게 냈거든. 그래서 거봐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변시 문제 이런 걸 차용해서 막 조합해서 했는데 똑같은 것도 나왔어. 원자행 막 그런 거를. 형법에서. 형소는 그나마 좀 쉽게 내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박스 2개 주고 학설 주고 어떤 게 판례게 그리고 또 밑에 판례는 판례 중에서 잘못한 것은 막 이런 거 연결하는 거 막 자꾸 이게 변시나 이런 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반 경찰이 된 거야. 경찰 간부도 아니고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가야 할 길이 생겨서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맨날 막 암기하고 두 문자하고 이랬던 사람 다 박살났어. 맨날 기출문제만 해서 제 수업도 처음 들은 놈들. 그래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는데 당했어 드디어. 그래서 속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어렵게 돼야지. 수사권 독립을 했으면 일경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자, 갑시다. 이제 우리는 다행인 것이요. 올해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팀이 좀 착해요. 그래서 지금 올 초에 있었던 우리 뭐 있습니까? 사무관 승진시험이라던가 법원 9급, 그 다음에 곧 법무사도 있긴 있을 텐데, 법무사 이제 봐봐야 알겠지만, 좀 쉽게 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주 어렵게를 안 내. 옛날 같은 막 택도 없는 막 이상한 거 있잖아. 그런 걸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구석진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고 있는데, 법무사까지 보고 얘기해 줄게요. 현재 추세는 그래요. 어렵게 안 내고 있어, 지금. 좀 반성을 해서 그런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해서 3번 이 최신 판례랑 같이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추가한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자,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둔 입법자 의사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주의하시라고. 원래대로 하면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대상 아니라 그랬잖아. 보안처분은.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뿐이지만 아무 말도 없었을 때는 피고인이 항상 유리하게 가라니까. 유리하게 해서요.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급 적용을 했다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닌데 소급 적용을 그러니까 다시요. 소급 적용 원칙이 적용은 안 돼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주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적용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알겠어요? 불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웬만하면 피고인의 권익보장 이런 취지상 소급 적용 안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당연히 유리하게 가고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소급 적용 명문 규정 없으면 불이익을 추가하잖아.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됐을 때는요. 소급 적용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괜히 이거를 막 딱 틀을 짜서 보안처분은 무조건 형벌불소문 적용이 안 되니까 무조건 소급 적용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래는 소급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자, 5번 갑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소극적 소송 조건인데, 자, 소송 조건. 칠판 보면은 소송법 규정이 있어서 형벌불소급 원칙은 적용 안 되지만 늘 제가 뭐랑 비교하고 있었죠? 소송법 규정 중에서 소추 조건은 뭐는 적용된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추 조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입니다. 공소시효라던가 뭐 기타 쭉 우리 형식재판 사유들인데요. 전부 다 이 소송 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예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자, 죄형법정죄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명문의 근거 없이 의사표시에 소송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 이거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원래 그냥 이게 13세 여자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14세 정도 됐던 얘 혼자 가서 처벌 불응사 표시를 했던 그 사안인데 아버지가 민법 공부를 좀 하셨는지 얘가 행위 무능력자인데 단독으로 어떻게 소송행위를 하냐, 나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이 처벌 불응의 의사 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였어요. 네,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석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송행위는요, 여러분 행위능력 필요 없어요. 우리 민법상 행위능력 필요 없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돼요. 의사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벌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돼서 주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옳은 거 기억. 바로 여기 등장하네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헌 자체가, 자, 이 문제가 그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판례거든요.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럼 다른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체계적 논리 해석 방법은요,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리 해석하라는 거예요. 명확하면. 이 부분도 이게 하여튼 그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서 도중에 판례 일부에서 딱 발췌해서 나와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저도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쳤는데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옛날부터 유명했던 사례. 자, 우리가 판매 개념이죠. 판매는 아시다시피 돈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상 수여는 여기 포함이 안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다? 우리 판례가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한 거죠. 여러분, 공짜일 때 오남용이 심해요? 유상일 때가 오남용이 심해요? 공짜일 때가 오남용이 훨씬 심해. 그래서 약사법의 취지상 무상 수여도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판례 옛날부터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상식 갖고는 이걸 맞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약사법 취지상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알죠? 성폭법에서 이런 거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상대방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제 포함되잖아.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통신매체 이용해서 도달하게 하는 거, 이것만 처벌하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문자 보내고 이런 거를 처벌하는 것이지 직접 편지에다 적어서 보낸 거는 포함 안 된다고 했던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잖아. 이름 자체가 통신매체 이용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본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라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고 영아가 분만돼 남자와 영아 사이에 사실상 직계존속 법률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살인죄로 처벌이 되죠. 그래서 항상 사실혼 관계에서 모자 간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출산 관계로 바로 법정 친자 관계 형성이 되죠. 하지만 부자 관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정 친자 관계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 사실혼 배우자는 형법 형사소송 통틀어서 원래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딱 한 군데 근데 인정한 데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죄?
유기죄. 유기죄에서 보호 의무자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시킵니다. 다만 간헐적인 동거관계 이런 건 안 돼요. 진짜 부부 공동생활에 실체가 있고 혼인만 안 된 그런 경우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원래 배우자 아니야. 하지만 딱 하나 유기죄에서는 인정해준다. 그거는 외워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맙니다. 이게 좀 당황스러웠었어. 요거는 제가 잘 안 했었던 거거든요. 판례 나눠주기만 했지 해설 안 했던 거였는데,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전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그냥 우리가 물리 해석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허위 제공이라는 건 의도를 갖고 제공하는 거잖아. 주는 거잖아. 그래서 단순 누락은 포함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허임을 알면서 줘야 되는 것이지 깜빡하고 누락한 거를 허위 제공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고 제출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를 빼고 억지로 허위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판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깜빡하고 누락한 거는 허위로 제출한 건 안 봤습니다. 허위로 포함은 안 시켰어요. 저희 좀 당황은 했는데 이게 또 개수로 나왔잖아. 사람 잡는 거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18년 나왔고 19년 나왔고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알겠어요? 15년 나오고 점프했다가 안 나왔었거든. 그래서 18년에 나왔어요. 3개년 쉬었다가 18년, 19년 연속으로 지금 죄형법정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어렵게는 안 될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대요. 그럼 문제 있어 없어? 없죠.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일반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유명한 거네요. 업무방해죄, 업무에 공무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 안 한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가시고 그래서 세 번째 줄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위력을 가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됐고 3번도 아이 모르는 사람 없지. 여러분 이 자수가 형벌 감면 사유잖아요. 형법 총칙상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국가적 법익에서 말로 하는 거 있죠. 위증, 그 다음에 허위 감정 번역, 통역 이쪽에서는 필요적 감면 사유죠. 필요적 감면 사유. 아주 구분하시는데 어쨌든 총칙상의 자수건 저 끝에 자수건 다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라고. 자 이거를 좁히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자수의 개념에. 여러분 알고 있는 자수 뭐예요? 네 가지. 첫 번째 스스로. 두 번째 어디 가서 수사관서에 대해서. 세 번째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하고 마지막 네 번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알겠죠? 이 네 가지 개념에서 어디에도 범행 발각 전이란 말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축소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수의 범위를 문헌보다 제한했죠. 이거 실정법 이상 확대되는 거예요. 처벌 범위가.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친고죄, 고소 주관적 불가분원칙. 여러분 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에요. 쉽게 해서 친고죄 공범 중 한 사람만 고소를 했더라도 전원이 고소된 걸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고소 안 받은 애는 만세 부르고 있다가 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확대 적용하면 되는데 안 돼요. 소송 조건이잖아. 유치해서 금지원칙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인의 고발에 즉 즉시고발 사건에도 이 친고죄 고소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형소법 얘기지만 외워두십시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여기 나왔네. 가폭법 사회봉사. 결론. 형벌 불소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땡. 적용됩니다. 단 하나 예외죠. 쉬웠죠? 그래서 좀 당황했어. 작년 문제에서 이렇게 쉬울 수가. 참고로 작년 문제는 형법이 좀 쉬웠어요. 형법이 좀 쉬웠었습니다. 자, 저희 입장은 쉽기를 바랄까요? 어렵기를 바랄까요? 늘 어렵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너무 어려워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요. 다 손을 못 대버리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문제는 쉬웠는데 개수를 좀 늘렸어. 그래서 좀 짜증이 났었는데요. 한창 개수를 줄이다가 문제를 쉽게 해야 돼? 개수를 약간 늘려버려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개수 내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개수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요행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거꾸로 알아봐. 기억과 니은. 하나를 OX를 뒤집어서 알았다고. 그래도 맞춰요.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기억 하나만 모르고 다 맞추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5개 중에서 2개를 거꾸로 한 사람보다는 5개 중에서 하나만 잘못한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떨어지고 2개를 거꾸로 한 사람은 붙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개수는 원래 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지. 자, 이제 시적 적용 범위 갑니다. 시적 적용 범위. 갑니다. 한 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집니다. 자, 우리는 항상 행위시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종료시잖아. 그러니까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더라도 종료는 신법 시행시죠. 그래서 신법이 행위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 사주이랑 신구 형법의 사이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사에서는 적용되거나 유추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자, 일단 우리 형법 부칙 사주이랑 이게 이제 옛날 부칙 사주인데 형법에 있는 부칙이에요. 형법에 있는 부칙. 그러니까 신구 형법사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한테는 이런 걸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일반 얘기하는 거예요. 형법 부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 요거는 진짜 옛날 거라서 참 답답하긴 한데 일단은 기억은 해두십시오. 우리 이제 나왔었던 거니까. 그래서 신구 형법사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사에서는 적용되거나 유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꼭 한 번씩 내요.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형법의 부칙이니까 당연히 형법에서만 적용해야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 부칙이 아니라 형법 총칙에 있었으면 당연히 어디 돼요? 다른 법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총칙에 있는 게 아니라 부칙에 있는 거잖아. 부칙에 있는 거라서 이거를 딴 데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 나. 자, 이게 이제 법적 견해 변경이냐 사실관계 변경이냐인데 우리 한번 미리 정리하고 갑시다. 제가 항상 기준을 잡죠. 법적 견해 변경은 우리가 아는 중대한 법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들. 특히 형사 관련돼서는 다 해요. 형법, 특가법, 특경법, 뭐 폭처법, 하여튼 뭐 다 돼. 또 민법, 민소법 다 넣어줘야지. 행정법도 다 넣어줄 겁니다. 근데 듣보잡법은 안 돼요. 한마디로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몰라. 식품이 아이 그런 거 우리 잘 몰라. 이런 거는 다 듣보잡법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식품위생법, 듣보잡법이잖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식품위생법하고 외국환관리법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둘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사실관계 변경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그렇잖아. 특히 뭐 단란주 좀 그 옛날에 전기 딸릴 때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가 충분하잖아. 네온사인 이런 거 켜도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사실관계 변경. 그 다음에 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의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어요. 가장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건 당사자 주장이 필요 없어요. 왜요? 법령의 적용은 법원의 직권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경중을 비교해서 가장 경한 형이 경한 법규정,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 체포, 감금 등 계속범의 실행행위 중 법률의 변경. 처음에 얘기했던 거네.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법의 시작에서 신법 시행 시에 종료됐잖아. 그래서 종료 시에 시행되고 있는 신법이 행위시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국법은 뭐 옛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다시 헷갈렸다. 국법이 행위시법 이런 그냥 무조건 이퀄해서 외우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행위시법이 대부분 국법이긴 하지. 근데 이것처럼 신법이 행위시법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행위시에 국법이었잖아. 근데 재판시에 신법이 적용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신법이 행위시법이 되는 거예요. 국법이 아니라. 그걸 하나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봐.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형벌법규 적용하도록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고. 자, 또 2번 갑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 요새는 통상 이렇게 통합해서 나와요. 시적 범위와 장소적 범위를 합쳐서 같이 내는 게 일반 추세입니다. 얘네는 하나만 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사람들이 잘 맞추니까 합쳐서 이렇게 내고 있어요. 옳은 거. 자, 행위시와 재판시사의 수차 법령 개폐. 아까도 봤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신법 이런 거요? 아니죠. 가장 가벼운 거죠. 최근이 아니라 가장 여러 개들 중에서 가장 경한 거 그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도 있었던 거죠. 옆에도 다해서 있었네. 다해서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신법 아니에요. 행위시법과 신법 아닙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2번. 그렇지. 이게 안 나오면 섭섭하죠. 포괄일제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 당연히 신법 행위시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형의 경중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2번이고. 자, 양형위원회. 이거 법규 아니에요. 대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변경 아니야. 형벌 불소 원칙 적용 대상 아니다. 양형 기준.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법률이 이념에 변경한 것이 아닌 사정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일조양이 적용될 수 없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형을 가볍게 개정해서 부칙으로 종전법 적용하더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틀렸습니다. 쉬웠네. 계속해서 작년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적용 범위 옳은 것. 1번. 범죄인 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점에 관한 당사자 주장이 있을 때 하나여. 아까 주장 필요 없다 그랬잖아.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알았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요. 판례를 외운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는요. 검사의 어떤 신청에도 구애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직권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이 없어더라도 비교해서 가장 경한형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발자, 이런 거 몰라. 듣보잡법이라니까. 그래서 쭉 가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줄.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공작물의 설치행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처벌되는 겁니다. 처벌되는 것이다. 네.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자, 우리는 항상 7조에서 얘가 뭡니까? 형 확정돼서 실제 형이 집행된 것만 빼주기로 돼 있어요. 근데 해석하게도 확정되기 전에 미결구금은 안 넣어주더라. 알겠죠? 그런 거. 왜냐하면 이런 조문이 왜 있냐면요. 여러분 외국 판결은요. 외국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우리나라에선 기판력이 없어요. 근데 다만 깜빵 살다 왔으니까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제 입법 정책적으로 좀 구제해주는 게 7조예요. 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전부 일부 이제 이렇게 빼주도록 한 거 있는 건데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그런 취지라면 미결구금일 수도 좀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잖아 어차피. 그런데 과감하게 안 넣어줬어. 제 생각에 피고인이 좀 건방 떨었나 봐. 그래서 괘씸죄를 지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취지를 고려하면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잖아. 근데 안 넣어주더라고. 판례 기억하십니다. 미결구금일 수는 7조. 외국에서 받은 형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 외국인에 적용되는데 대한민국 영역이란 영토영의 영공을 포함하나 북한도 포함합니다. 당연히 포함하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부칙 사주의랑 또 나왔군요. 신구양법 걸쳐서 행해진 범죄 행위실을 정한 것으로 쭉쭉 돼 있는데 자, 세 번째 끝에 가세요. 형법과 다른 법률 사이, 다른 법률 개정 과정에서 양법에 걸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꾸 도는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딴 쪽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옛날 부칙이라서. 이게 80년대 그때 부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딴 데 내면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되더라고.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 또 가봅시다. 여기도 합쳐져 있네요. 14년 문제인데 시간적 장소적 효력 범위 합쳐서 낸 겁니다. 옳게 설명한 거. 가. 한갱이가 현행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현행형법의 처벌이 국법에 비하여 중하대. 중하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게 어떤 문제죠? 이거는 형의 경중 비교함 없이 신법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써 있잖아. 한갱이가 현행형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해졌다는 것은 현행형법이 행시법이란 얘기입니다. 종료시에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었잖아. 이렇게 꼬아서 낸 문제야. 이게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신법과 국법 걸쳐서 행하이진 이걸 갖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버린 거잖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신법이 행시법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현행형법 중하더라도 적용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잘 냈네요. 그 다음에 헌재 위헌결정 당해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한 피고 사건 이거는 무죄 맞습니다. 무죄 맞고.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니까. 틀려버렸네. 체크해놓고도 제가 틀려버렸네.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이거는 면소사유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서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보세요. 나에서 해설에서 굵은 글씨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해당한다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냥 두 번째 줄 보세요. 범죄로 되지 않은 때 해당한다. 괄호 쳐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 325조에 가면 무죄 사유 나오는데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 이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범죄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때 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참고로 앞에 법령 개폐 이게 면소 사유고요. 저기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취사 경포에서 공기결 사유예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인데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그래서 면소나 공기결이 아니라 무죄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형소 문제인데. 그래서 형이 폐지. 이런 건 진짜 비겁하게 냈다. 저만 하더라도 그냥 바로 무죄만 받잖아.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령 개폐. 이게 틀린 거예요. 법령 개폐 형이 폐지가 아니라 그냥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웁시다. 자, 다는 그냥 안 볼게요. 간통죄. 근데 다만 이제 간통죄를 그냥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제 바꿔도 되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옛날에 잘 나오던 건데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요. 지금 이게 6조 단서 때문에 나온 거예요. 행위지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속인주에 따라. 알겠어요? 그거 좀 주의하십시오. 자, 나갑니다. 라. 외국인이 한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외국 정부가 발행하는 우표를 위조하였다면 우리 형법에야 처벌할 수 있다.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잘 들어보세요. 내외국통유문인. 이게 뭐죠? 5조잖아, 5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내외국통유문인은 적용하잖아. 근데 유가증권은 상관없어요. 공사가 안 나눠지잖아. 우리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문서하고 뭐죠? 인장이잖아. 그래서 문서하고 인장만 공문서 공인장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은 상관없어. 그래서 무조건 적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했더라도 유가증권이면 우리 형법 처벌하는 거예요.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해야 되고 그래요. 재판학 경우 법률의 변경에 의해 형이 경하해진 경우 형의 집행을 감면해야 된다 돼 있는데 자, 우리가 감경 면제 중에 뭐만 돼 있죠? 그냥 형을 면제만 돼 있습니다. 1조 사망 얘기한 겁니다. 1조 사망. 1조 사망이라서요. 그냥 형 감면이 아니라 형을 면제입니다. 형 면제가 아니라 형 집행 면제죠. 집행을 감면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 이제 나오면 우리는 땡큐지. 그냥 우리 사문서 4인장 나오면 그냥 답이에요. 응? 그게 답이야, 답. 써있잖아. 1번. 무국적자의가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여권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 발급 신청서 용재 인적상란에 대한민국인 갑이라고 적고 A 사진을 붙여 갑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합니다. 사문서잖아요. 여권 발급 신청서는 사문서입니다. 명의인이 사인이니까. 하지만 여권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조에 가면 5조에 기재한 이외의 범죄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해석상으로 공문서 공인장만 5조니까 그러면 사문서 사인장은 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 있는데 조문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5조 이외의 범죄를 범해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를 개인적 법익으로 한정을 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문서 사인장은 사회적 법익이라서 포함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외우세요. 사문서 사인장. 그래서 답이라니까.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B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을을 기망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비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금을 입금받은 후 위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캐나다에서 수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B가 캐나다 시민권자 을을 기망했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원래는 우리 형법 적용이 아니야.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를 통해서 편취했잖아. 그래서 뭐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요. 요것도 이제 옛날 판례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뭐 하나라도 걸려 있으니까 대한민국 통해서 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형법 적용된다. 이 판례는 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을 건데 결론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한국인 수영선수 C가 일본 수영장에서 미국인
됐어. 한국인 수영 선수면 됐어. 그냥 볼 것도 없지. 무조건 적용되는데 특히 이제 뭐 일본에서 처벌받고 벌금 납부하고 됐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이 우리나라에 기판력 없다니까요. 다시 형사법정이 세워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 같은 거는 빼주기만 하는 거죠. 실제 집행된 거. 그래서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국인 D가 미국 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국적 항공인에서 일본인 승무원 정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자,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무슨 주의일까? 몇 조일까? 혹시 기국주의? 여러분 기국주의 어떻게 되죠? 외국에 있는, 쉽게 해서 우리나라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했을 때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 놈 거잖아요. 일본 국적 항공기.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냥 이거는 속인주예요. 속인주의 적용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속인주의. 그래서 3조가 적용이 되는 사례입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다행이죠. 우리한테 그냥 적용되냐 안 되냐만 물어보는데 우리는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제가 3조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 5번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던 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북한 지령을 받거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초청에 응하여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 북한을 방문 주체사상 학습을 받았고 그 독일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라고요. 당연히 적용됩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이 북한 간 거예요. 이거 우리 국가보안법 적용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한 번만 정리해보면 어땠을까? 일단 봅시다. 우리 옛날에 그림 기가 막히게 그렸던 거. 그래서 독도 여기는 차이나 여기는 일본 놈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글씨가 이상해서 차이나가 이렇게 된 건데, 자, 아시다시피 봅시다. 여기서 내국인이 다 적용돼요. 내국인일 때는 여기서 이건 뭐예요? 속지주의. 속지주의.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우리 판례 속지주의입니다. 글씨가 좀 그지 같은데 잘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도 속지주의.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속지주의. 여기서 여기는 일본 땅이 우리 땅이면 좋겠지. 근데 어차피 침몰될 땅 저도 안 가죠. 그래서 여기는 속인주의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내국인일 때는. 자, 그럼 이제 외국인일 때로 가봅시다. 자, 우리 판례 여전히 여기 속지주의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갈 때 칼기 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속지주의와 기국주의 인정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 벗어나서 우리나라 국적 선박 항공기 내에서 외국인 죄를 범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기국주의도 적용시켰어요. 기억하시고. 여기서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 아니, 미국 사람이 놀러 갔어요. 북한에. 국가범법 처벌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딱 이겁니다. 이거. 여긴 독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사례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써서 미안합니다. 글씨가 오늘 왜 이러지? 아침 점심에 너무 무리하고 왔나? 자, 오늘 그나마 여기 좀 일찍 도착해서 제가 아까 여기 36분에 도착했어요. 날라서 차가 또 진짜 막혀가지고 짜증나게 택시를 제끼면서 왔는데 그나마 짜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 삼각김밥 하나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아침에 3교시 수업하다가 신촌 가서 수업하다가 지금 다시 온 거예요. 끝나고 또 내려가야 돼. 죽겠죠? 살아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짓을 3주를 해야 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문제 미리 다 풀어놓은 거예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일정들이 좀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양해 바랍니다. 저도 노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문제 다 풀어놓은 거고요. 정리 잘하세요. 자, 3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영국에 모여 대한민국의 내외국통 유문인 돼서요. 그래서 내란죄를 음모 예비한 러시아인들 대한민국 형법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외국통 유문인. 그 다음에 2번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때 확정 후자나 형, 집행, 면제. 맞죠? 그 다음 3번 범죄에 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한 형법 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뭔 소리야? 위헌결정 받았습니다.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필요적으로 전부나 일부를 산입한다. 그렇게 바뀐 거죠. 필요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위헌결정을 받았었습니다. 헌법 문제를 여기서 내고 그래. 그래서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를 선관형에 산입한다. 필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에 체제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자, 한번 그 뒤에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일단 외국 원수 또는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다 반의사 불벌입니다. 명예훼손 모욕까지 다 해요. 외국 원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전부 다 반의사 불벌죄야. 모욕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외국 원수 사절에 대해서는 그거 좀 주의하세요. 원래 폭행 협박, 명예훼손까지는 원래 맞잖아. 근데 모욕도 뭐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 아예 필요 없어. 그 나라에서 처벌 안 해도 우리는 처벌해. 그래서 속인주의. 항상 누구를 생각해라?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신종환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 형법 적용되고요.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고는 어쩌건 상관없어요. 위법성 조각되지도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옳지 않은 건 1번 아이 나왔다. 4인 2조 적용 안 된다니까. 4인 2조는 6조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국적자가 아까 본 거대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장. 주식회사 인장이면 무조건 4인입니다. 4인. 우리 재판권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2조 속지주입니다. 공모 공동정범 공모지 당연히 포함됩니다. 공모지 뭐 하나라도 걸려있으면 된다. 3번 또 나왔군요. 두 번째 줄 미결구금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어. 근데 유추 적용을 통해 전부 일부를 선관형이 산입 아니야. 이거는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안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 적용도 안 되고 유추 적용도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넣어줄 수 없다. 그 다음 4번 이게 나름 이 당시에 최신 판례였겠지. 자, 쉽게 해서요. 이 내국법인이요. 외국법인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외국법인 하나 신설된 거야. 외국법인을 신설한 거야. 자, 근데 이 내국법인의 대표가 이 외국법인의 돈을 빼돌린 거예요. 이랬을 때 횡령죄 피해자가 참고로 이 대표가 외국 사람이었거든. 피해자가 외국법인이었다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데 피해자를 누구로 봐버렸어요? 내국법인으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횡령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조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길긴 한데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돼 있죠. 횡령죄 피해자는 당해금전을 위탁한 내국법인이라 봐야 된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형집행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돼요.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국법인이 피해자로 봤습니다. 횡령죄.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범한 외국인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경우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내외 국통 유문인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내란, 외환, 내외, 국을 잘 모르잖아. 이게 국기, 국장에 관한 죄, 국기에 관한 죄.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요. 앞에 보세요. 19페이지 보세요. 국장도 빼야겠네. 국기. 그래서 내외 국통 유문인인데 내란, 외환은 틀린 사람이 없지. 근데 이게 국을 잘 몰라. 국기에 관한 죄. 됐죠? 말씀드립니다. 자, 쉽게 잘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계속 가셔서 우리 7시부터 시작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동네에 가면 뭐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를 뭐 이렇게 두 문자 짧다고 외워. 그냥 일반론으로 외우세요. 일반적으로 좀 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고 항상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기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 잘 보시라고. 저기 이제 친고죄는 모비사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하고 상대적 친고죄 놓치지 마시고요. 상대적 친고죄.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는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라니까. 폭행,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는 원래 친고죄인데 말씀드린 대로 외국 원수 사절에 대한 모욕죄가 특이하게 반의사 불벌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국기, 국장, 모독도 있죠?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과실치상 있죠. 치사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도 안 들어갑니다. 단순 과실치상만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과실치상만이다. 그것도 잊지 마세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아예 써드려야겠다. 세 가지를 좀 비교할 건데
유독 우리하고 경찰 간부에서만 이 짓을 하는데 세 가지 국기국장, 우리나라 국기국장입니다. 우리가 국기국장 모욕 비방죄가 있어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외국 원수 사절. 여긴 폭행 협박 맞죠?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마지막이 외국 국기국장. 이게 모독이지. 여기 그냥 모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나씩 잘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이거는 목적범입니다. 목적범. 그리고 얘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리고 두 개 합쳐진 게 이거예요. 목적범이면서 반의사불벌죄야. 세 가지 세트 좀 잘하세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일단 국기국장이면 내국이건 외국이건 모욕죄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모욕죄는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아니 목적범이다. 헷갈렸다. 목적범이다. 같이 목적범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국기국장 나오면 다 목적범. 요거는 먼저 세팅을 하세요. 국기국장 나오면 무조건 목적범. 그래서 모욕할 이런 거 모독할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비방할 목적 이런 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안 봐도 알겠잖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좀 강조했잖아. 이거를 반의사불벌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국기국장에 외국이 붙어버리면 목적범에서 반의사불벌죄까지 갑니다. 세 가지 비교 좀 합시다. 이거 잘 물어봐요. 짜증나니까 이런 건 미리 쳐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런 거 함부로 이렇게 굳이 외울 필요 없지. 여러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 현주건조물 방아치상 이건 당연히 알겠지. 일수치상 이런 건 알고 자 중시리즈 중시리즈에서 뭐 빼고 중체포강근 빼고 중시리즈 그거 빼고 중시리즈에서 이제 중체포강근 빼고 중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상 뭐 일수치사상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판례는 둘 다 넣고 있어요. 특수 공무방해 치사상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학설이 단어 거긴 판례가 없어. 교통방해 치상은 부진정이지만 교통방해 치사는 진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학설대로 외우세요. 원래 학설은요 특수 공무방해 치사상에도 나누거든. 치상이 부진정이고 치사가 진정이다. 학설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대로 외우세요. 제발 책 중에서 이걸 막 학설을 써놔가지고 우리를 혼동시키는데 아니에요. 특수 공무방해 치사상은 우리 판례가 둘 다 부진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부진정이니까 제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런 정도 외우시면 돼요. 막 이건 막 희한하게 써놨는데 그냥 우리 시리즈로 외웁시다. 그리고 여기 뭐 음용 이런 거 안 나와. 걱정 마요. 넘어갑시다. 자 28페이지 가봅시다. 이런 거 어려워 의외로.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 나와 있는데 자 기억은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방조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예비의 방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비의 방조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비에 아무리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예비죄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의 종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고 근데 밑에 판례도 써있네. 그 다음에 니은 이런 게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전시 군수계약 이행방해 미수죄 이런 거 진짜 어렵다. 제가 유일하게 해결 못하는 게 다음 중 미수 요거는 저도 100% 확인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건 제가 기출을 많이 풀었으니까 아는 건데 여러분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 이런 것 등이 침해범일까요? 위헌범일까요? 딱 봐도 이거 다 위헌범이에요. 위헌범. 미수 없어요. 위헌범인데 미수 있는 애들이 시험 잘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얘는 원래 미수 없어요. 듣보잡이라서 원래 없는 애야. 그렇게 기억하세요. 원래 없는 애. 자, 그 다음 디귿. 상습, 판매 목적, 아편읍식, 이 소지죄. 이름도 어려워라. 우리 아편에 관한 이제 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상식상 상습범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여기는 아편이에요. 그래서 마약 관련된 거라서 있습니다. 상습범 있다. 우리 차라리 사시에서 나왔던 건데 상습, 도박장소 등 개설 없습니다. 상습, 도박계장이 없어요. 그거 거꾸로 외우세요.
우리가 도박죄니까 상습범 다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도박 장소 등 개설에는 상습범이 없어요. 상습 도박 개장죄 사법시험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틀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외웁시다. 그 다음 거는 우리 알지. 동의 낙태치상. 어쨌든 동의건 아니건 낙태치상은 있어요. 낙태치상은 존재하고. 특히 낙태치상죄 여러분 뭐 생각해야 돼? 원래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냥 바로 기수죠. 근데 낙태치상하고 하나 더 연소죄에서는 기본범죄가 반드시 기수에 이르러야 된다 그랬잖아. 왜? 기본범죄 미수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알겠죠?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외워놔야 돼. 낙태치상하고 연소죄 걔들은 기본범죄 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범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기수가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기본범죄 미수 중한결과 발생했더라도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판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판례가 아니 그 두 개 외우세요. 여러분 연소죄 기본범죄가 뭐예요? 연소죄 기본범죄가. 연소죄 기본범죄 뭐예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해. 다시 일반 건조물 방화.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예요. 둘 다 뭐죠?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구체적 위헌범 미수 없다 그랬습니다. 약한 놈 3개들이잖아. 약한 놈 3개 들어간 애들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가 기본 범죄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한 다른데 불이 옮겨 붙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긴 미수가 없습니다. 같이 외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편의설 부정이용죄. 여기 미수가 있냐 이거지. 제가 재산범죄 하면서 재산범죄에서 미수 없는 것 좀 외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번씩 외워봅시다. 재산범죄 중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거. 자,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사기 동네에서 최초로 나와요. 사기 끝부분. 부당이득죄. 그 다음에 횡령은 횡령인데 무슨 횡령? 점유, 이탈물 횡령. 그렇죠? 점유, 이탈물 횡령도 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실제 제일 잘 나온 것은 요놈이죠. 작물죄 없어요. 작물죄. 작물취득. 작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인데 거기 미수가 없어요. 이게 잘 나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거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여러분. 그쵸? 강제집행 하는 채권자 위헌만 발생해도 돼요.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했고 마지막 또 얘도 심심찮게 어쩌다 하면 나오는데 경계침범죄. 그래서 경계가 완전히 불명확하게 돼버려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이어붙였다 이런 거는 미수 정도인데 처벌 규정이 없어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들. 해서 요거는 기억합시다. 재산범죄 중에서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좀 헷갈려. 근데 제가 그랬잖아. 사기의 마지막만 없다니까. 그 앞에는 있어요. 그 앞에는 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천천히 생각하니까 나오지. 여기서 막 이거를 막 1분 내에 막 풀으라 그래버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자, 2번 가봅니다. 우린 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3년에 우리를 죽인 거야. 이것도 해놓고 옆에 이 문제도 낸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친고죄 이런 건 좀 찾기 쉽잖아. 그래서 가볍게 갑니다. 외국 국기 모독죄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범위에서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잘 틀리더라. 폭행죄 당연히 반의사불벌인 거 알잖아요. 근데 존속부터도 반의사불벌 맞아요. 대신에 특수나 상습이 붙었다. 안 됩니다. 특수나 상습이 붙었다. 그리고 뒤에 치사상이 붙었다.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폭행, 상습폭행, 그리고 폭행치사상,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수나, 그러니까 협박죄도 앞에 특수가 붙어버리면 상습이 붙으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외우세요. 특수나 상습이 붙었다. 접두어로. 전묘로 치사상이 붙었다.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문도 아닌 거예요. 반의사불벌. 그 다음에 이제 피구금 부녀 간음죄. 이거 옛날이니까 부녀인데 피구금자 간음죄. 예전에 이게 친고죄였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성범죄에서.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업무상 비밀누설죄 맞죠? 모비 사업할 때 비가 모비 사업이죠. 업무상 비밀누설. 참고로 업무상 비밀누설은 뭐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거죠? 형법에서 업무상자가 들어가면 다 뭐예요? 부진정신문이에요 원래. 근데 업무상이 들어간데도 진정신문인 게 2개가 있다. 업무상 비밀누설 하나 더. 힌트.
여기서 나왔어. 작물죄. 단순 과실 작물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 작물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비밀누설과 업무상 과실 작물죄는 진정 신문입니다. 업무자가 두 개 암기. 그 다음에 과실치상 반의사불벌이죠. 출판물에 한 명예손 반의사불벌. 준강제추행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성범죄는 이제 반의사불벌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야. 추행 목적 약식 마찬가지고. 존속학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네. 넘어갑니다. 자, 됐습니다. 자, 3번도 갑시다. 위계. 이런 건 우리가 알만하지. 위계. 제가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늘 처음에 비교했잖아. 신용훼손, 업무방해, 경매입찰 방해. 세 가지를 제가 순차적으로 써드렸죠.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그 다음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경매입찰 방해는 위계, 위력. 어쨌거나 저쨌거나 위계는 다 있어. 세 개가 늘 비교돼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외우시라고. 자, 그래서 입찰방해 된다고, 신용훼손 된다고, 업무방해 된다고. 일단 세 개는 기본적으로 늘 나와요. 세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네. 업무상 위력에 한 간음. 여러분 대부분 간음죄 나오면 위계가 있으면 위력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위계 위력 간음입니다. 다 위계 위력 간음이 같이 들어있어요.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귿은 좀 이제 골탕 먹으라고 된 것 같은데 속지 마세요. 위력 나오면 대부분 위계가 같이 들어가. 그렇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신용훼손이 그래서 좀 특이한 거잖아. 허위사실 유포 위계 나오면 위력이 따라와야 하는데 거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거예요. 근데 간음이나 이런 쪽은요 위계 나오면 위력 같이 나와요. 그거는 알아두십시오. 추행이나 간음에서는 같이들 다닌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미성년자 등의 간음에서 위계 위력 나오잖아. 위계 위력으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멘탈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제가 먼손 허허, 은손 허허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은손 허허.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재무부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특수공직방 치사상인데 특수인데 단다위죠. 단다위. 근데 위가 위계야? 아니에요.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되죠. 그래서 단다위. 기억하시죠?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추행에서는 위력 위계가 같이 다닌다. 요거 좀 세트로 하시고 나머지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괜찮네. 넘어가시고. 네, 진짜 이런 건 여러분 어렵긴 하겠다. 4번도 가봅시다. 잘못 짝져진 거. 요건 좀 풀만하네. 자, 출판물에 한 명예손. 목적번 맞잖아. 비방할 목적으로. 비밀침해. 에헤이, 이거 맨날 나와요. 여러분 나누세요. 비밀침해죄가 조항이 1, 2항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316조 1항. 이건 어떻게 되죠? 그냥 개봉만 하면 돼요. 쉽게 해서 조문 바로 볼게요. 여기 나에서 해설 보세요. 보시면 316조 1항은 보안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를 개봉만 하면 돼요.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위헌범이에요. 근데 2항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야 돼. 이거는 침해범이에요. 그래서 비밀침해죄는 1항은 위헌범, 2항은 침해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침해범이다, 그냥 위헌범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잘 나옵니다. 비밀침해죄. 기억하세요. 그래서 1항은 위헌범, 2항은 침해범. 그래서 하나만 쓰면 틀린 지문. 이렇게 기억하시고 맨날 틀리게 나와. 그냥 비밀침해 나오면 틀렸다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역대 웬만한 객관식에서는 다 틀리긴 했어요. 이렇게 침해범 하나만 쓰거나 위헌범 하나 써서 틀리게 됩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연소죄 아까 얘기했잖아.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기본범죄가 반드시 기수에 이르러야 되는 거라고 외워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맞아요. 결과적 가중범. 그 다음에 존속폭행, 반의사불벌. 음압판매, 이게 편면적 대항범이죠. 판매 한 놈 등만 처벌되지 산 사람은 처벌 안 합니다. 그래서 편면적 대항범. 음압 판매, 반포, 임대, 공연전시, 상영인데 한 놈만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다. 근데 마도 좀 어렵긴 했었겠다. 자, 5번 갑니다. 이건 너무 고맙다. 반의사불벌죄. 기억, 니은, 디귿까지 맞았는데 에헤이. 특수가 붙었네. 안 됩니다. 그 다음 감금 이런 거 없어요. 체포감금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체포감금 약치유는 반의사불벌 친구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약치유인 인신매매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세계주의. 세계주의 떠올라야 돼요. 다만 예비음모는 제외입니다. 예비음모 제외. 그거까지 얘기해드리고. 자, 또 넘어가 봅시다. 6번 나왔네. 이런 조문으로 봤군요. 옳은 거. 장기 4년 동그라미 치세요. 장기 4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게 왜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요. 형법에서는요. 보통 장기 3년이 기준이야. 장기 3년. 장기 3년, 10년 이런 게 나오는데요. 4년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4년을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요.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다. 우리가 특례 규정할 때 임의적 감경, 필요적 감면 되게 헷갈리잖아. 근데 총론권은 빼고 일단 강론권은 제가 정리해드렸죠. 개인적 법익에서 뭔가 특례가 나와. 목적한 죄 이르기 전에 자수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나오면 뭐다? 개인적 법익은 또 해방 감경, 임의적 감경이에요. 개인적 법익은 제일 약해. 그래서 임의적 감경. 그리고 사회적 국가적 법익은 통 크게 필요적 감면이에요. 어떤 특례가 있는가 몰라. 있으니까 물어볼 거야. 그래서 목적한 죄 이르기 전에 자수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갈 건데요. 그게 필요적 감면입니다. 아까 또 자수자백의 특례도 있었잖아. 위증무고, 허위감정판역 이런 쪽에서도. 그죠? 필요적 감면. 근데 단 하나 예외가 바로 얘예요.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회적 법익인데 임의적 감경이에요. 얘 위치가 개인적 법익 끝나고 사회적 법익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얘가 단 하나 예외. 그렇게 외우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총론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형벌로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간통죄 위헌결정 삭제 맞고요. 그 다음에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인 인신매매. 아까 세계주의 얘기했죠? 세계주의 규정하고 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는 사서명 위조 사서명 행사죄의 경우에는 법정용으로 징역형만 있다. 참 이런 걸 시험 문제 냈다. 이거 왜 낸 줄 아세요? 형소법에서 되게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공소장 변경과 불변금 걸리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설명할 테니까 잊지 마세요. 이거 변시에서도 모의고사 나왔는데 막 욕들을 하더라고. 저는 낼만 했다 했어. 좀 씩 웃으면서. 근데, 자,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검사가 처음에 약식을 청구했었어요. 약식 청구를 하면서 사문 소유주 및 동행사를 이제 기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오케이 해서 벌금 때렸습니다. 유죄해가지고. 근데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불변금 적용했고 지금은 형종상향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정식 재판에서. 근데 정식 재판 1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거야. 위조 및 동행사는 좀 부족한 거야. 입증이. 그래서 부득이 조그만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로 바꾼 거예요. 위조 부분이 좀 애매했어. 근데 서명을 위조한 건 확실했거든. 그래서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동일성 인정되니까 허가를 딱 해주려고 그랬는데 얼레리 생각과 달리 사서명 위조 동행사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이 없어요. 전부 징역형만 돼 있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그 당시에 불이익변경금이었지. 지금도 형종상향 금지원칙입니다만은 안 되잖아. 불변금 이런 것 때문에. 허용을 해버리면 공소장 변경 인정을 허용을 해줘버리는 순간 불변금 위반이 되는 거예요. 형종상향 위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심에서 안 받아줬거든. 공변을 기각합니다. 신청을 기각합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대법원이 뭐래? 공소장 변경해줘. 했더니 예? 그럼 선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벌금형 해. 예.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도 있냐면요. 1심에서 절도죄로 공소제기에서 유죄 판결을 갔는데 항소심에서 검사가 강도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일단 이제 같이 항소를 해가지고 불변금 적용이 안 됐는데 어쨌든 절도죄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들어있지만 강도는 당연히 없잖아. 벌금형이었거든 1심이. 2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강도로 공변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랬더니 하래요 그냥. 법정형에 벌금형 없더라도 불변금 적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어쨌든 요 판례는 정리하세요. 세상에 이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걸 형소를 아는 사람은 그 판례를 떠올려서 맞췄어야 돼.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거입니까? 저기 실명 얘기할까? 하여튼 저도 그 사부님이었는데 저희 사부님 이모 박사님 계신데 이 동네에 두 분 있어. 특정인을 가르치지 않을게요. 근데 술 한잔 마시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한번 나왔는데 제가 쓰게 해서 이거 아세요? 그랬더니 형법만 하셨거든. 그런 문제를 왜 냅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네, 우리 옆에 있더니 김영환 선생님은 야 그거 형소에서 나온 거 아니냐? 형소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약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형법 선생님도 모른다니까. 그분 한 30년 가까이 강의하셨는데 몰라 이거를. 형소를 강의 안 하셨으니까. 형소 문제.
알겠죠? 본인은 그런 거 모른데 설마 사사명의주의 벌금인지 그런 걸 제가 외웁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도 모른다고. 형소 문제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제 마를 갑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딱 봐도 업무상 비밀 누설 주체가 되죠. 이런 사람들 이런 거 갖고는 장난 안 칠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에다 막 이상한 뭐 넣고 그랬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들러리 지문으로 늘 나오게 될 거예요. 자, 7번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형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틀렸다니까 필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입하도록 바뀌었죠. 그 다음에 2번 형법 357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재단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술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재물 재단상 이익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경우 처벌 근거 없다. 틀렸습니다. 16년에 바뀌었어요. 16년에 자기 또는 제3자를 받더라도 이제 배임수재가 되도록 바뀐 거죠. 그리고 그 16년 날 때 복수정답 됐어. 이 조문 바뀐지도 모르고 시험 출제해가지고 우리 복수정답 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고 있고. 계속해서 3번 갑니다. 그치, 집행유예 17년에 바로 나왔어요. 형법 개정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행됐어요.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집행유예 대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맨날 나온 게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는 할 수 없으나 선고유예는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지금 그 지문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자. 아까 제가 체크하라 했잖아요. 법정형 제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기 4년 이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했을 때만 처벌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일부를 유기징역 등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예전에요.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미결 구금일수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법정 통산이 아니라 재정 통산을 했었어요. 여러분 법정 통산은 뭘까? 법에 정해진 대로 산입하는 것이고 재정 통산은 재판을 통해서 재판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재정 통산을 인정해서 어떤 법관은 다 넣어줄 때도 있고 어떤 법관은 일부만 넣어주고 막 그랬어요. 당연히 뭐예요? 위헌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부를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샀으면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재정 통산이 허용됐는데 안 돼. 지금 그래서 싹 다 사라졌다는 거 기억합시다. 이거는 험제에서도 나와요. 위헌 결정 받은 겁니다. 위헌 결정 받고 이제 전부 산입으로 바뀌게 됐다. 쉬었다가 발버둥 타겠습니다.